최순실 씨 일가 불법 재산 추적은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앞으로 계속돼야 한다는 분들 많습니다. 이 부정축제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뭐 흔히 듣는 이름인데 이분은 방송에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네. 방송 처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을 좀 길게 하세요. 생방송 처음 하시죠? 예. 사실 이 생방송이 처음이라 망설여졌습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유행가를 부르면은 가스펠송이 되고 드라마를 이야기하면 다큐가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의 격을 떨어뜨릴까봐 사실 출연 자체를 좀 망설였습니다. 국장님이 한 말 중에 제일 웃겼어요 지금껏. 자, 청장님이 이제 이렇게 평생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방송에 나오게 된 것은 이 최순실과 재산을 찾는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 궁금합니다. 왜 국세청장을 하시던 분이 최순실 일가 재산을 찾아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예, 맨 처음에는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그 고위 관계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고위 관계자 누구요?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과 그 김장수 그 안보실장이 당시에 그 세월호 당시에 그 대통령께 보고했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 어떤 부분이 조금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위치가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꼭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안 계셔도 그 일을 대행을 해서 추진해야 될 분들이 보고했는 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자기는 다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통령이 어디인지 모르면 안 되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알려면 죽지 않은 분들인데.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방송에 나와서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거기서 열받으셨구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문위원으로 있던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잘못 전화하시긴 한 건데. 하필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그 전화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하나의 뭐. 그래서 안민석 의원에 전화하셨고 그러면 같이 일을 해보자. 그렇습니다. 전화하고 그 다음 날 납치돼서 저희들하고 독일에 다녀오셨죠. 바로 다음 날. 자, 그 독일에서 실제 이제 물론 주진우 기자도 자금 추적을 오래 해왔고 안민석 의원도 거기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해왔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장님이 전문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숨겨진 자산을 찾는다든지 돈을 추적한다든지 우선 독일에서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독일을 2번이나 갔다 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처음 여기에 제가 참가하기 전에 저한테 그 자료를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2번째 독일을 가게 됐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모습으로 저한테는 다가왔고 전문가가 딱 보기에 이거는 그냥 바로 이 자체가 문제다.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하세요? 당시에 그 계약서인데요.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이건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계약이 나옵니다. 일부만 알려주세요. 금액도 한 2천억이나 되고요. 2천억이요? 예. 그래서 2천억짜리 계약서를 보셨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너무나 그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뭐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지 좀만 설명해 달라고요. 방송 처음이니까 좀 대본대로 하세요. 자, 국장님. 네. 혼자만 너무나 이상하시면 안 되고요.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왜
그래서 이상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야 되니까. 네, 저 안원구 전 청장님께서 국세청 조사국장을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민정실에 계셨고 정책실에 계셨습니다. 청와대도 경험하셨고 국세청장이셨기 때문에 네.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제조세관리관을 하셔서 해외 재산이 어디에 숨겨졌는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재산 추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 그 2천억짜리 계약서가 왜 이상했냐. 네.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계약서를 보면요. 예. 우선 그 계약서에 그 최초에 그 3년간에 걸쳐서 2천억이 들어오는데요. 3년에 걸쳐서. 들어오고 그다음에 그 2천억이 나중에 다시 또 되돌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2천억이라는 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70%입니다. 아이고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네. 제가 국장님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 집안에 아니, 그게 회사가 심각한 얘기인데 만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최순실 씨의 집안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회사가 하나 최순천 있습니다. 씨의 네. 회사인데. 자, 잠깐만. 참고로 제가 원래 그 대본이 원래 방송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네. 방송 대본을 미리 드렸고 그랬더니 막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는데 제가 대본이 없는 질문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럼 주진희 기자 설명해 주세요. 최순실 씨 집안에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네. 최순실 씨 최순천 씨의 동생 그렇죠. 회사죠. 예. 그 회사에 있는데 회사에 돈이 2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오죠. 3년에 걸쳐서. 네, 3년에 걸쳐서. 근데 그 투자가 투자 조건과 계약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어려운 건. 사실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 2013, 14, 15년도에 걸쳐서 주식 그 서동건 씨와 최순천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70%를 회사를 아예 인수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경영권을 다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70%를 2천억이 들어온다니까 전체로 보면 약 한 3천억 정도 재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3천억 되는 것 중에서 2천억을 70%의 주식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갔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이 끝이죠. 그런데 2015년에 다시 또 되사갈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회사를 2천억이나 투자해서 샀어요. 예. 샀는데 그걸 다시 사갈 수도 있도록 해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2천억을 투자를 한 데가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알고 봤더니. 예, 알고 봤더니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홍콩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에 들어간 돈의 원천이 AEA라는 그 펀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지역도 그렇고 예. 또 다시 되사갈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예. 또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는 예. 이 서양 그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예. 최순실 씨 가족이 운영하는 최순천 씨의 서동검 씨의 회사가 예. 그 세무 그 조사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범 납세자 상을 받습니다. 예. 2013년도에. 예.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범 납세자 상을 받게 되면은 그 해에 그 세무 조사가 없이 예. 그 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나가는 거를 조사를 일단 안 당하게 되죠. 안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모든 것이 기획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의심하시기로는 그 돈이 그런 조건으로 투자됐다가 빠져나가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렇죠. 의심되시기로는 그 해외에 있던 최순실 씨의 자금이 숨어 있던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루트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일단 합법적인 루트는 뭐 그 큰 루트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돈의 2천억이 과연 그 회사 가치가 그것도 네덜란드에 있는 펀드가 한국에 있는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돈이 2천억이 그 평가가 되는 금액인지에 대한 의심이 먼저 들었고요. 먼저 들었고 그건 당연히. 그다음에 2천억이라는 돈을 한국에다 투자한 그 자금의 원천이 과연 어디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비자금이 그런 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으시죠. 네. 자, 그래서 독일을 가셔서 그 네덜란드 회사를 가봤더니 주준 기자가 거기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갔더니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변두리 시골 마을에 그냥 덩그러니 집 한 채가 있습니다. 3층짜리 집 한 채가 있는데 1층 사무실을 그것도 나눠서 쓰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천억을 투자할 만한 회사면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무실도 나눠 썼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 나눠 쓰는 사무실에서도 회사가 3개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요 스튜디오보다 커요? 더 작죠. 이 스튜디오 절반만 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전체 있는 사람이 2명이었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몇 명 있었고. 그래서 돈을 투자하기로는 뭐 좀 무색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제가 저도 사진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산속의 오두막, 오두막 집이었어요. 횡하니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예. 서양 네트워크스가 아이들 옷을 파는 그런 섬유 회사인데요. 그냥 옷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의류 옷 회사에 해외에서 수천억대, 수백억 대라도 투자한 액수가 투자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 회사가 갑자기 한국에 홍콩을 통해 가지고 옷 회사에 2천억을 투자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도 흘러 들어오는 경로가 네덜란드 그다음에 페이퍼 컴퍼니에서 홍콩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 홍콩에는 리엠펑이라는 그 세계적으로 굴지 회사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그 세계 굴지의 그 리엠펑이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리엠펑 아시아라는 또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그 서양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걸 과정을 봐서 지금 현재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지금 있는 건지 그 부분은 개인 재산으로 분류돼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주식을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 법인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따지고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주식을 양도한 거죠. 그렇죠. 회사를 산 거죠. 보통 용어로 하면. 그렇죠. 주식을 사서 회사를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산은 개인 명의로 지금 어디에 있을 텐데 회사에 들어갈 수 않았을 테고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추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경우라면 네덜란드에 있는 어떤 분이 한국에 있는 옷 만드는 회사를 2천억을 주고 사가지고 경영격을 인수한 거니까 거기는 지금 네덜란드 경영진이 쫙 깔려 있어야 돼요. 그렇죠. 일반적인 경우라면. 없어요, 근데. 그런데 리엠펑 회사에서 그걸 경영을 하도록 해놨죠. 네덜란드에 있는 그 페이퍼 컴퍼니도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그러니까요.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서 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규모가 어느 정도는 돼야 됩니다. 사무실에 여직원이라도 좀 있어야 되는데요. 남직원 몇 명이라도 이렇게 분주하게 막 2천억을 투자한 회사니까. 근데 그 1인 회사였어요. 그리고 그분이 숨어있는 갑부 아니에요? 그분이 그 한국과 전혀 인연이 없고요. 한국에 투자한 적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기하네요. 그게 바로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또 그렇게 해놓은 것이 페이퍼 컴퍼니죠. 자, 이게 한 예입니다. 한 예. 제가 앞에 이번에 가셔서 뭐 인상적이었던 이야기 한번 해달라고 했더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 내용이 제가 보기에는 방송을 많이 하시면 대략 2분 내에 끝낼 내용이었거든요. 그걸 제가 10여 분 얘기했고.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럴 것 같아서 3부도 털었어요. 3부에도 계속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청년님, 이거는 왜 중요합니까? 저도 계속 그 최순실 씨 일가가 정상적이 아닌 부정의 한 방법으로 축제한 재산이 있다면 다 몰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근데 그 중에서 특히 지금 해외 재산 추적에 이제 집중하시는데 이 해외 재산 추적이 왜 중요합니까? 해외 재산이 중요한 거는 우선 2가지 정도로 우리가 중요한 점을 봐야 되는데요. 처음에 그 박정희 시대 때 그 문명자 선생이라고 아시죠? 그분이 쓴 그 내용을 보면 기자였죠. 그때. 대기자셨는데 이분이 그 박정희 시대의 그 자금 그 비자금 은닉 관련된 내용들을 기록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그 김성곤 씨가 예. 기업들로부터 자금을 만들고 주로 석유 회사 예. 또는 뭐 농산물 수입하면서 예. 그다음에 뭐 섬유 수출의 커터량을 조정하면서 이런 예. 등등으로 해서 자금을 형성한 게 나오고요. 예. 그 자금들을 중간에 그 핸들링 한 사람은 김형욱 전 중앙정보부장으로 중정. 예. 나오고 그 자금을 가지고 그 이후락 네. 비서실장을 지냈던 분이 그 사위하고 아들을 통해 가지고 예. 스위스 예. 계좌를 만들어서 관리하는 정황이 나옵니다.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들하고 그다음에 90년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최순실 씨의 그 최태민 씨의 자금원으로 보이는 예. 그 재산들이 다시 해외 독일로 특히 독일로 가는데 이 독일 부분 대부분 부동산입니다. 아, 독일에 있는 건 현재 예, 확인하신 바로는 예. 거의 다 부동산이고 독일에는 사실 금융자산을 은닉하기에는 적절한 곳이 아닙니다. 독일에 있는 스위스는 혹 그 금융자산이 있는지 모르겠으나 예. 있는 걸 추정되나 독일에 있는 건 대부분 부동산 자산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독일에는 이게 금융 시스템 때문에 쉽게 이게 금융자산 상태로 은닉하기에는 그 어려운 곳이고 그 독일에는 그 부동산 형태로 근데 그 부동산 회사 이름으로 안 가고 대부분 뭐 음식점, 뭐 액세서리 회사, 뭐 이런 식으로 전부 다 그 종목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냥 땅이 아니라 예. 건물을 차명으로 사고 그 건물에 누군가 입주해서 살게 하고 뭐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뭐 주택도 일부 있고요. 그래서 그 재산들이 지금 현재까지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그 부동산은 사실 숨어 있고 네. 전부 다 앞에는 다른 종목들이 음식점 뭐 액세서리 회사 그냥 뭐 일반 호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숨겨져 있죠. 그 겉으로 보면은 멀쩡한 회사죠. 그렇군요. 그런데 사실은 전부 다 그 부동산을 은닉하는 실제 주인은 따로 있는. 그렇죠. 그 법인 개엠베아라는 법인 유한회사를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숨겨놓는 형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건지 주진우 기자 심심해서 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저는 뭐 최순실 씨의 은닉 재산, 뭐 최순실 씨의 재산이라고 보지 않고요. 박근혜 최순실의 공동 재산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데 애초에 이 출발은 사실은 이 관련해서 저희가 최태민 씨의 의붓아들. 아들이죠. 가족들만 알고 있는 건 있을 수 있으니까요. 조영래 씨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은 박정희 대통령 뭉식 돈으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최태민 씨로 넘어갔고 최태민 씨에서 그 최순실 때로 넘어갔고 그 돈이 종잣돈이 이렇게 쭉 흘러온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미 프레이저 보고서, 국무부에서 조사한 프레이저 보고서를 보면 박정희 대통령이 비자금 계좌를 스위스에 만들어서 차관이라든지 그리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돈의 퍼센티지 네. 뽀찌를 띄었죠. 그래서 계좌를 만들고 재산을 은닉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주변 사람들 김영욱, 박종규, 차지철, 이우락 이런 모든 사람들이 스위스에 계좌를 가지고 있고요. 뉴욕 주변에 대저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재산을 해외로 은닉했는데 1979년 박정희 대통령이 12.16으로 가시고 나서 스위스 계좌에 대한 그 정리가 잘 되지 않았다고 저는 듣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 재산이 어느 정도는 남아서 스위스와 독일로 이렇게 흘러들었다고 합니다. 스위스 금융 관계자들을 이렇게 보면 스위스의 한국 사람 계좌로 보이는 괴자금, 굉장히 많은 자금들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채권 시장에서도 그렇고 금 시장에서도 그렇고 그런데 그 부분의 상당 부분은 저는 박정희 대통령과 관계가 있는 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스위스를 기반으로 그 근처에 있는 독일로 80년대, 90년대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게 그 현금화보다는 그 부동산이나 다른 회사로 만들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1992년도에 유벨이라고 정윤회, 최순실 그리고 유아무개 씨라는 사람이 직접
회사를 만들면서 그게 첫 번째 페이퍼 컴퍼니? 아니요, 그건 회사죠. 근데 거의 페이퍼 컴퍼니인데 네. 다 회사 페이퍼 컴퍼니인데 페이퍼 컴퍼니죠. 그 최순실의 이름이 92년에 처음으로 독일에 지금 뭐 수백 개가 될지 수천 개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페이퍼 컴퍼니 첫 번째가 출발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리고는 그 이후에는 몇몇 페이퍼 컴퍼니나 컴퍼니를 통해서 보이는데 최순실 씨가 독일에 올 때마다 80년대 90년대 독일에 올 때마다 호주머니에 3만 유로 정도 3만 유로 5만 유로를 들고 다녔어요. 항상. 굉장히 큰 돈이죠. 그리고 그 돈을 항상 모든 돈을 현찰로 썼습니다. 90년대 2000년대 지나서 독일의 마장에서 아시다시피 장시호 씨하고 정유라 씨가 승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말을 살 때 30만 유로, 50만 유로를 현찰로 내서 독일 현지인들이 다 까무러칠 정도로 놀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참 정리가 안 되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다시 찬찬히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질문이 꼬여서 그렇습니다. 92년에 처음으로 소위 페이퍼 컴퍼니를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네, 거기에 최순실, 정윤회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유아무개 씨라고. 유아무개 씨. 이 회사 이후에도 페이퍼 컴퍼니 흔적을 많이 발견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뒤에도 뭐 여러 군데서 나타나죠. 페이퍼 컴퍼니. 그 뭐 숫자는 다 세어보진 않았지만 예. 그 설립했다가 청산했다가 설립했다 청산했다 하는 것까지 따지면은 뭐 엄청난 숫자가 되죠. 국내에서도 하던 일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똑같은 네. 하던 일인데 만들었다가 없애버리거나 만들었다가 이름을 바꾸거나. 예. 그런 형태로. 그 독일에서도 그게 계속 반복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독일의 교포들 이름을 쓰죠. 아, 본인이 직접 등장할 수가 없으니까. 92년도에 처음에 등장을 했다가 예. 98년도에 없어진 다음부터는 예. 그 본인들 이름은 사라집니다. 아, 예. 예. 그래서 그 뒤에는 아예 그분들의 이름은 등장을 하지 않고 그 뒤부터는 그 조력인들이 중심이 돼서 이루어지는 걸로 봐서는 일종의 점조직 같은. 그래서 사실 어떤 한 줄기 한 세 갈래 정도의 줄기로 저희들이 보고 있는데요. 예. 그 줄기를 벗어나면 자기들끼리도 사실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세 가지 정도 줄기라는 건 어떤 줄기입니까? 어떤 특정 종교인 쪽 라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기업인들 그러니까 그 한독 경제인회를 중심으로 한 그 유명한 한독 경제인회 예, 쪽을 중심으로 한 라인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아까 지금까지는 아직 확정할 수는 없는데 그 유아무개 씨처럼 교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 안에는 다 이렇게 교민들은 뭐 이름은 다 섞여 있습니다만 크게 한 세 갈래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종교 라인, 기업 라인, 교민 라인 세 가지 정도가 뒤섞여 있지만 크게 분리하자면 그렇게 카테고리가 나뉜다. 예.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었다는 건 샘플들이 많이 있었다는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합류하셨을 때 오랜 시간 이 재산을 추적해왔던 주진우 기자나 안민석 의원이 이런저런 얘기를 막 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돈이 이제 해외로 빠져나갔다. 근데 네. 전문가가 보시기에 처음에는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을까요? 네, 처음엔 저도 안 믿었죠. 독일에 같이 안 가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리가 없다고? 네, 저를 좀 소원하게 또 보고. 그랬었습니다, 사실. 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죠. 지금도 아마 우리 국민들이 대부분 처음에 그렇게 믿고 있을 겁니다. 저하고 똑같이. 그런데 그 당시에 반신반의하면서 거의 사실 아까 주 기자가 말씀하셨지만은 끌려가셨어요. 끌려가다시피 갔죠. 그런데 가서 확인하면서 이거는 정말로 이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다. 또 이거를 확인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네. 정말 확인하면 할수록 하나의 암덩어리처럼 엄청나게 큰 뭔가 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제 일처럼 돼버렸죠. 그래서 처음에 그 생각들이 많이 바뀐 겁니다, 지금. 저희가 독일 취재 갈 때마다 생각하는데 프랑크푸르트는 거대한 순실의 왕국 같아요. 공항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순실 씨 집안의 보모조차도 VIP, VVIP 대접을 받았어요. 그 항공사와
영사관과 모든 데서 도움을 받았고요. 그리고 은행, 그다음에 다른 한인 단체들, 종교 단체들이 최순실 가를 위해서 유기적으로 움직이는 게 지금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처음에 들으실 때는 설마 그럴까 싶었는데 가서 이제 본인으로 직접 확인하고 서류들을 보고 기타 확인을 해 가는 과정에서 맞구나 하고 이제 생각하셨군요. 그렇죠. 하나하나가 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던 것이 직접 그 증인들을 통해서 증언을 듣고 또 서류를 보고 직접 현장도 가보고 저희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건 지금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서류를 뭐 우리가 수사권이 있거나 조사권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분들 말을 듣고 이제 크로스 체크를 하고 이렇게 이제 현장도 직접 가서 보고 이랬는데 거기 페이퍼 컴퍼니에 있다고 그러면 거기 가서 진짜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가늠해보고 가보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도 해보고 그걸 정말 발로 뛰고 만나고 현장에서 전부 다 지금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상태를 보면 볼수록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던 이야기들이 희한하게 전부 다 하나씩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지 하는 지금 정말 뭐 홀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듣던 이야기인데 가서 그럴 일 없어 하다가 정말 그렇게까지 했을까 했는데 가서 들어보면 그게 다 현실로 나타나니까 충격이셨겠어요 처음에. 상당히 충격이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 거대한 암덩어리 내가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거대한 암덩어리. 자 그러면 이번에 독일에 간 그 성과는 뭡니까 주진우 기자? 이번에 갔을 때는 최순실 씨가 독일에 정착하는 처음에 초기에 어떻게 최순실 씨가 독일 사회에 들어가서 그 인연을 맺고 그다음에 어떤 기반으로 사업을 시작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80년대에 임정평 교수라고 법대 교수라고 합니다. 그 교수의 소개로 최순실 씨가 독일에 있는 교민 회장 그다음에 그리고 그 기둥 역할을 하는 그런 분들 2-3명하고 인연을 맺습니다. 그리고는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그 재산에 관련된 회사를 만들고 그다음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에 오랫동안 이제 기반하고 있던 교민들하고 이제 결합하는 과정이 초기에 있었던 거거든요. 네. 처음에 최순실 씨는 그 3스타의 딸이라고 소개를 받았대요. 본인을. 네. 그래서 독일로 유학을 온다고 그래서 소개를 받았답니다. 교민들은. 그런데 아무리 봐도 공부하기는 안 생겼고 와서 공부는 안 하고 주로 쇼핑하고 그리고 다른 일들을 보러 다녔답니다. 초반에는. 네. 유학생 아닌 특이한 일을 많이 벌였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본인의 재산을 독일로 옮기는 걸 도와주는 사람들하고 결합되기 시작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가서는 초반에 그 일을 도와준 사람들의 증언을 들으신 거예요? 네. 그런 분들 서너 명을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도와줬다. 네네. 같이 회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정윤회 최순실 씨와 어떻게 어울렸으며 어떤 한 분은 정윤회 최순실 씨의 결혼식에 참석했다는 분도 있었습니다. 굉장히 구체적인 증언을 들으셨네요. 그리고 정유라의 처음에 임신하기 위해서 노력했던 부분들과 또 사적인 관계까지 그리고 정유라가 최순실 씨하고 이제 같이 왔을 때 자기가 맡아서 케어했다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들이 쭉 요번에 상당히 대단히 구체적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초반에 그러면 맺어진 인연으로 그 인연이 끝난 건가요? 아니면 지금도 이어지는 건가요?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어떤 분은 대를 이어서 최순실 씨의 그 재산을 위해서 재산을 관리하거나 아니면 대를 이었다는 건 처음에 만났을 때는 아버지 때를 만났고 지금은 그 아들이 그런 일을 한다는 건가요? 최근에 정유라 씨의 그 보호자 그리고 뭐 도피를 도와주고 있다고 지목된 데이비드 윤이라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의 아버지와 그 최순실 씨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습니다. 초반에 그분이 박 대통령이 삼촌이라고 불렀다고 하고 그렇죠. 최순실 씨는 오빠라고 불렀었는데요. 그분은 한국
그 파독 광부셨고 예. 제독 동포의 대부 같은 분이세요. 예. 그 성격도 호방하시고 그리고 인맥도 넓고 저 한국에 있는 정관계하고도 굉장히 넓은 인맥을 과시합니다. 그리고는 뭐 이분이 많이 베푸셔서 지금도 주변에 사람이 많이 따릅니다. 근데 그분을 만나서 초기에 최순실 씨를 도와줬던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통해서 직접 들으신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런 식으로 정착을 했다.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재산을 부동산으로 바꿨다. 초반의 방식이 거기서 나온 거네요, 그러면? 부동산으로 돈을 어떻게 은닉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셨고요. 처음에는 때리려고 그랬어요, 저희를. 근데 그 이후에 얘기를 하면서 사적인 최순실과의 관계, 그다음 그 이후에 이어져 왔던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기 시작하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 때인 데이비드 유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옵니까? 이번에 그 편지도 나왔던데? 그 편지 부분은 제가 뭐 교도소나 구치소 쪽에 또 누나들을 많이 알고 있어서 예. 그런 거는 다른 쪽에서 어떻게 얻었는데. 네, 얻었는데 오늘 브리핑에서 잠깐 소개했는데 보면 편지에 이제 최순실 씨,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우리가 이제 돈을 벌어보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보면. 네네. 같이. 예. 그 나오는 회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 특검 조사에서도 그 회사를 최순실 씨와 관련된 최순실 씨의 회사로 보고 CNI. 예. 네, 참여회사로. 보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CNI라는 회사는 초기에 최순실 씨의 정착을 도와줬던 분의 네. 아들이 그 세계일보 전 사장이죠. 사장의 아들에게 네.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의 내용을 보면 같이 돈을 잘 벌어보자 이제. 네, 그렇죠. 최순실 씨가 굉장히 중요해졌다. 네. 뭐 이런. 그러니까 최순실 씨와 돈을 같이 벌 일이 있었던 거죠. 네. 그 사이드에서. 예, 그래서 그 CNI라는 회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면 우리의 꿈이 이루어질 거야 이런 얘기인데 그 회사가 그 세계일보 전 사장이 만들었다고 그분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주변 사람이 5억을 내서 투자회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종교재단 지도자인데. 네. 근데 투자회사를 만들었고 데이비드 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예. 얘기를 하고 있으나 데이비드 유는 이미 뭐 5년 전에 예. 자기가 편지에서 이 회사가 중요해질 거야. 그리고 최순실 씨하고 같이 해서 뭐 꿈을 이룰 거야. 이런 얘기를 돈을 많이 했죠. 벌어보자는 얘기 계속 나와요.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우리는 드림팀이야 이렇게 하고 있죠. 드림팀이야. 예. 그러니까 그때 이어졌던 인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 그 구체적인 회사도 등장을 한 것이고 페이퍼 컴퍼니는 너무 많고 현재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갈래 아까 이제 종교계, 기업계, 교민 이렇게 세 갈래로 도움을 얻었고 그렇게 그 도움을 얻어서 그분들 이름이나 관계자 이름으로 다 페이퍼 컴퍼니가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분들 이름만 따져가지고는 이게 페이퍼 컴퍼니인지 아닌지 최순실의 자산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데 히스토리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네, 출발이. 또 한 가지 덩어리가 이게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얘기한 건 최순실 씨가 나중에 독일로 옮긴 자산에 관한 의혹들이라면 애초에 이제 스위스은행과 관련된 또 의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전에 그쪽에 계좌가 있지 않았을까 하는 미국 의회 보고서도 있고 그걸 추적했던 우리나라 기자의 네. 그 메모들도 있는데 이 스위스은행 관련해서는 유경수 여사의 언니 유긴순 씨 장남 홍세표 씨가 또 연관이 있는 의혹이 있다면서 이게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홍세표 씨가 그 유경수 여사의 언니 유긴순 씨의 장남으로 돼 있는데요. 네. 이분이 74년에서 76년까지 그 외환은행 프랑크푸르트 지점장으로 네.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에 외환은행 스위스 사무실을 개설을 합니다. 네, 없다가. 네. 그래서 이 시점이 이제 좀 눈여겨볼 만한 대목인데요. 네. 그 74년과 76년은 그 당시에 그 이우락 비서실장이 그 박정희 대통령 눈에 벗어나 가지고 미국으로 갔죠. 한때 외국으로 그때 지금 그 내용으로 보면 바하마로 도망을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하마에 있을 때 그 당시에 이 시기하고 지금 일치를 하는 겁니다. 어허. 그때 이제 그 이우락 씨
일가 사위와 아들이 관리하던 스위스 계좌를 그 책 내용에 보면 박근혜 대통령으로 이름을 바꾸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유락 씨가 관리했었는데 사실 관계가 틀어져가지고 해외로 뜨니까 이제 관리자를 바꿔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으로 추정이 된다. 예, 그래서 이 시기도 상당히 지금 중요한 시기적으로 일치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이분이 근무를 하다가 나중에 그 스위스 사무실이 98년도에 2000년도에 그 사무실을 닫습니다. 근데 그 사무실을 닫기 전에 하나 헝가리 은행이 또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제 계속 제보도 있고 저희들이 좀 더 추적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자금이 스위스에 있는 것이라고 저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미 의회 보고서에 그때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벌써 40년 전에 나왔는데 그 이후로 그 자금에 대한 추적이 있었던 적이 없죠. 그렇습니다. 없는데 지금 이제 최순실 자금을 찾다가 여러 가지 찾다 보니 그 관련 흔적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조금씩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거는 박정희 대통령 생전에 그쪽으로 넘어간 금액이 아닐까 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최순실 자금은 그 사후에 만들어진 뭉칫돈이 최태민, 최순실로 넘어가서 해외까지 갔다. 큰 갈래가 두 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하게 앞으로 봐야 될 인물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 양혜경 전 삼성 유럽 본부장 얘기도 자꾸 등장하는데요. 이분이 소위 기업 카테고리에 관련된 분입니까? 네, 일단은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아직까지 그분을 저희들이 몇 번 만나려고 시도도 했고 연락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미루고 저희들이 집을 일단 찾아갔었을 때는 그 집이 비어져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은 계속 저희들을 지금 피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그분들을 이제 그분을 만나 봐야 되겠다고 한 게 이런 데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관여했다고 추정하는 뭐 배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일단 삼성이 독일에서 정유라 최순실 씨의 딜을 다 봐줬고요. 그리고 양혜경 씨의 인맥들이 주요 자리로 다 포진합니다. 미얀마 대사로 간 그 분도 양혜경 씨의 부하였고요. 그다음에 포스코 권어준 회장 이번에 다시 이 탄핵 와중에도 재신임이 돼가지고 그 임기를 이어간다는데 이분도 그 양혜경 사장과 막역한 그 제독 그 경제인의 소속 사람들입니다. 다 연결되네요. 네. 그리고 하나은행의 이상화 지점장 있지 않습니까? 계속 문제가 되는. 네. 대통령이 그렇게 승진을 시키라고 몇 단계를 그냥 뛰어서 승진을 시키라고 했던 사람도 그 양혜경의 학교 후배고 그 단체에서 그 막내 일을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양혜경 사람들이 주로 최순실가에서 그리고 박근혜 정권에서 중요 자리에 포진합니다. 중요하게 프랑크푸르트만 들렸다가 그리고 양혜경 주변만 들렸다가 가면 한국에서 좋은 자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 그 한독 경제인회는 이분이 만드셨고요. 아예 양혜경 씨가 만드셨고 또 여기서 이 미얀마 대사도 배출됐고 뭐 많이 배출됐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이카 이사장도 배출됐고 여기에 언급 안 된 한 열 몇 분이 지금 주요 보직에 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아보시니까. 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된 것이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고대 교우회장을 지내신 분이 홍세표 씨 앞에서 말하는. 예. 유럽. 네. 스위스 사무실을 개소했던 분. 개소했던 분. 그분의 고대 교우회장을 하실 때 양혜경 씨가 또 고대 교우회의 간사를 맡으셨어요. 다 연결돼 있군요. 다. 네, 이상화 씨도 고대교회에서 또.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친인척 라인에서 거기서 교우회나 거기서 혹은 독일에서의 인연이나 이런 식으로 형성된 거군요. 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정유라의 말과 관련된 부분들에 보면 그 정유라 말 관련해서는 이분의 직간접적으로 도움이 있었다는 정황이 이분이 IOC 쪽에 그 승마 관련한 상당히 그 인맥이 엄청나게 넓다고. 양혜경 씨가요. 그래서 아마 승마 관련한 일들의 대부분이 이분의 그 커넥션이나
도움이 있었지 않을까. 그런 추정들이 있다. 네. 그런데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려고 만나고 싶었으나 만날 수는 없었다.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그렇습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계속해서 양혜경 씨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 축의 정점에는 양혜경 씨가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예. 네, 그런데 그 저희는 양혜경 씨를 또 거슬러 올라가 보면 유영수 여사의 언니의 장남 홍세표 씨하고도 관련이 있다는 거죠. 예, 네. 그 고대 교유에 굉장히 오래 올라가야 되나요? 이걸 파악해 보려면. 네, 그렇습니다. 이상화 씨는 그 하나 더 짚고 이상화 넘어가야 씨는 되는데. 참고로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하니까 잠깐 정리하면 정윤아 씨가 그 독일로 갈 때 정착할 때 그 현지 그때는 외환은행이었죠. 외환은행에서 그 무역회사나 받는 신용장을 받아가지고 대출을 하게 해준 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내에 돌아와서는 3번에 걸친 대통령을 통한 인사청탁을 통해서 결국은 그 글로벌 본부장이 된 분, 계속 등장하는 분이죠. 예, 이상화 씨는 최순실 씨와 함께 미얀마 있지 않습니까? 미얀마 프로젝트 때 함께 갔던 사람입니다. 고영태도 같이 갔었는데. 하나은행하고 이상화 씨가 무슨 상관이죠? 이제 제 말 그 하나은행하고 미얀마하고 상관이 있었나요? 상관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이런 그 땅을 사고 거기에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하고 거기에 사업을 펼치려면 미얀마에 예, 누군가 하나가 가져야 되는데 금융을 잘 아는. 그렇죠. 이 그 금고지기 자금지기 역할을 이상화 씨가 할 것으로 추정이 된다. 네네 할 것으로 그 역할을 가지고 갔겠죠 미얀마에. 그리고 글로벌 아직은 확인이 안 돼서 추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글로벌 본부장에 계속 그 자리를 달라고 최순실 씨가 계속 요청을 했던 겁니다. 그렇죠. 그 현지에서 들은 이야기는 그 이상화 씨가 그 현지 부동산도 상당히 그 최순실 씨 쪽에다가 소개도 하고 알려줬다는 그런 이야기. 독일 그 지점장을 할 때. 그건 팩트입니다. 부동산을 많이 연결해주고 많이 소개해주고 그랬어요.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돈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도움을 준 사람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국내 와서는 글로벌 영업 본부장이 됐고 그 최순 인사청탁을 통해서 자리를 만들어서 줬죠. 예, 그게 이제 안정범 그 수석의 다이어리에 나온 내용이고. 저희가 사실은 오늘은 처음 모신 거라서 좀 두섭긴 합니다만은 한번 총 정리를 제가 해드릴게요 나중에. 그래서 이상화 씨 이름이 자꾸 등장하고 그러면 이렇게 쭉 해보시니까 아직 뭐 다 알아낸 것도 아니긴 하겠습니다만은 대략 이렇게 보시니까 해외에 넘어간 재산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재산의 형태가 그 지금 재산으로 남아 있는 형태가 뭐 물론 부동산이 있는데 그 부동산도 차명으로 다 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걸 좀 확인을 거쳐야 되죠. 그렇죠. 두 번째는 이 법인 속에 지금 법인의 뭐 종목이 뭐든 간에 업종이 뭐든 간에 다 부동산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뭐 2천억 같이 이렇게 들어온다든지 또 그 지금 스위스 쪽은 아직 저희들이 확인도 지금 전혀 못한 상태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뭐 엄청나다라는 정도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지. 금융자산 아예 확인도 못한 거죠. 예,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현재 뭐 얼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많다. 엄청나게 많다. 엄청나게 많다. 아하. 어려운 점은 뭡니까? 너무 오래돼서. 이 재산 형성하는 과정에서 사람 이름도 바뀌고 법인명도 바꾸고 또 재산의 형태도 바뀌어지고 이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게다가 복잡하게 아주 복잡하게 꼬아놓고 그래서 최순실 씨가 구치소에서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찾아보라. 다 몰수해라 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자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때 상당히 찾는 데는 힘이 들고 저희들도 지금 다녀보니까 아무 지금 저희들이 수사권도 조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맨 땅에 지금 그렇죠. 지금 일일이 그냥 사람 만나고 오랄 수 없으니까 사람 만나고 그 물건에 가보고 서류 확인해보고 그때 그 일을 도와준 사람의 증언을 듣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행한 것은 그래도 그 독일 현지에 있는 교민들이 복수의 그 교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정보들을 저희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오랜 세월 봐왔다니까. 그리고 저희들이 뭐 금방 가서 확인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렇죠. 오랜 세월 동안 여기 또 그 의문을 가지고 추적을 해오신 분들이 있어요. 따로 또 독일에. 그래서 이분들이 도움이 없었으면 저희들이 뭐 이 정도까지 가는데도 정말 불가능한 일이죠. 사실 국세청이나 검찰이 나서면
얼마 되지 않은 노력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으로 금방 성과를 낼 수 있다고 저희는 봅니다. 이 최순실 씨 은닉 재산 그리고 재단을 통해 빼돌린 재산들 그리고 살인 사건도 다 이 돈과 관련돼서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특검이 생기거나 아니면 특별법을 제정해서 최순실 은닉 재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 총장님이 직접 가서 본인으로 확인하면 할수록 이건 특별히 따로 조사팀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이 조사라는 게 조사국장을 해보셨으니까 아실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조사를 해보면 이 금융조사라든지 재산 조사를 하는 과정이 상당히 깁니다. 그렇겠죠. 그 금융은 또 금융을 추적을 해야 되고 네. 그 다시 통보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직접 못하니까 하는 그 기간들이 긴데 이거를 특검 기간 안에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죠. 불가능했었고요, 애초부터. 예, 애초부터 불가능한 일이었고. 그럼 만약에 그 총장님한테 전권이 있다. 예를 들어서 전권이 있어요. 조사권이. 그러면 몇 명을 구성해서 얼마나 기간 동안 조사를 하면 이걸 싸그리 찾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볼 때는 지금 뭐 이 숫자는 많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숫자는 그렇게 많을 필요가 없고 이제 정예 요원들을 뭐 한 국세청 한 조사국 한 개나 2개 정도. 몇 명입니까? 한 보통 25개 반이라고 한 100명 정도. 100명이 적어요? 숫자가 적을 100명이 적습니까? 나는 한 5명, 10명 이럴 줄 알았더니 100명이 얼마나요? 너무 광범위하니까요. 100명 정도. 적어도 한 2년 정도. 2년이요? 100명이? 예. 그 정도는 추적을 해야 될 걸로. 이거 물론 물리적인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00명이 이것만 2년을 해야 이 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자체적인 그 내용상으로는 이렇게 우리가 보는 거는 추정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렇죠. 확인해야 되니까. 확정을 해야 되니까. 예. 이 돈이 이렇게 돼서 이 사람을 거쳐서 이렇게 갔다. 지금은 그렇게 보이는 거고. 예. 그걸 확정할 만한 서류와 증언과 그걸 받아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특검에서 2년에 100명이요. 재산 추적팀이 있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일단 회사 이름도 그렇고 사람 이름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그러니까요. 가게도 그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가게도 그려놓고 그 사람 이름이 밑에 또 계속 바뀌니까. 네. 그래서 그 사람 재산을 확정하고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재산을 확정하는데 그렇게 시간을 많이 썼어요. 그럼 지금 사실 해외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 부분들은 상당히 더 복잡하고 더 복잡해요? 이야기 들으면 정말 구역질이 날 그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역질이 나셨습니까? 전문가도? 네. 이런 사안을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정도로 꼬아놓은 사안 못 보셨어요? 이제 제가 구역질이 난다고 하는 부분은 이 꼬아놨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네. 정말 거의 범죄에 해당되는 다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냥 네. 다 범죄가 아니라 네. 들으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할 정도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할 수 있나 하는 다음 시간에 저희가 또 모실 건데 그때 들어보기로 하는데 조사국장을 하신 분으로서 조사국장 진짜 무서운 곳이거든요. 잘 모르시겠지만 기업들이 조사국장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근데 사국장, 제일 무서운. 조사 1국장을 했습니다. 1국장 하셨어요? 네. 사국장이 제일 무섭죠. 사국장 뭐 다 같은 국장이죠. 근데 또 그러면 그 중에서 직접 최순실 관련된 거 들여다보다가 이렇게까지 했나 싶은 게 있어요? 기가 막힌 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다음에 한번 기회 되면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릴 기회를 저희가 여러 번 만들게요. 이 내용을 보면 정말 저희들이 그 신문에서 사건 사고에 나오는 정도의 그런 일들이 이분들이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정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지금 이제 좀 더 확인을 해야겠지만 그 아직 신문에 보면 대서특별해야 될 그럴 정도 일들이 수두룩합니까? 있고 일부는 그 뭐 수사가 됐는데 일부는 수사가 됐는데 뭐 어느 정도 선에서 끊긴 정황도 있고요. 하다 말았다는 그런 정황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여기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만들고 그 조사팀들이 구성돼서 하지 않으면 이거는 그야말로 앞으로도 영원히 안 밝혀질 그런 사안들이라고 봐야 됩니다. 100명 2년이요? 그리고 이게 그냥
그 정예 요원들이라는 게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국세청의 그 조사 요원들뿐만 아니라 네. 수사관들까지도 같이 이거 가해 별도의 특검거리네요. 하나의 단일 사안으로. 훨씬 지금 앞에서 한 특검보다는 훨씬 더 큰 사실은 이게 모든 사건에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 핵심이죠. 핵심이죠. 그래서 그 돈에 따라가다 보면 이 사건의 본질이 다 드러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사실 그 다른 부분들 앞에서 이야기한 부분들은 큰 관심이 없었는데 그게 다 나중에 다 돈으로 다 한 가지로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국정농단이 아니라 그야말로 돈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와닿습니다. 네. 국정을 농단하려고 한 게 아니라 돈을 땡기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걸리적거리는 것들을 다 치우고 그죠? 자기한테 미리 정지 작업을 하고요. 네. 그 돈을 벌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일을 하다 보니 그게 국정농단이 된 거예요. 확 와닿습니다. 자, 오늘은 맛백입니다. 그러나 맷백이고요. 저희는 설사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설사 개인적으로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나 설사 기각이 되더라도 이 사안은 안원구 대구지방국세청장 사실 안원구 국세청장님은 국세청장 1순위였어요. 네, 1순위였는데 네. 어떻게 하다가 이명박 대통령한테 밑보여가지고 감옥 갔다 오신 분입니다. 그 얘기는 언제 할 기회가 있겠죠. 2년 갔다 오셨나요? 그렇습니다. 네. 오래 갔다 오셨어요. 자, 오늘은 맛백이고 기각이 되든 인용이 되든 저는 안원구 국세청장님과 함께 앞으로 이 재산 차단하는 과정 코너로 아예 만들까 생각 중이고요. 다시 모시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어떠셨어요? 소감이? 제가 하면은 전부 다 다큐가 돼가지고 사실 이 방송에 격을 떨어뜨릴까 봐 제가 상당히 걱정을 했었습니다. 격이 격이 없어요. 예,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주진우 기자 그리고 안원구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지방국세청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원구 전 청장님께서 국세청 조사국장을 하셨고요. 그러니까요. 청와대 민정실에 계셨고 정책실에 계셨습니다. 청와대도 경험하셨고 국세청장이셨기 때문에 다 아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제조세관리관을 하셔서 해외 재산이 어디에 숨겨졌는지 그리고 재산을 어떻게 쫓아야 되는지 가장 잘 아는 재산 추적 전문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눈으로 보기에 그 2천억짜리 계약서가 왜 이상했냐.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그 계약서를 보면요. 우선 그 계약서에 그 최초의 그 3년간에 걸쳐서 2천억이 들어오는데요. 3년에 걸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 2천억이 나중에 다시 또 되돌려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산이 2천억이라는 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70%입니다. 아이고 국장님 제가 한마디 할게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하는데 제가 국장님보다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최순실 씨 집안에 회사가 심각한 얘기인데 만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최순실 씨의 집안에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최순천 씨의 회사인데. 자, 잠깐만. 참고로 제가 원래 그 대본이 원래 방송에는 있거든요. 그래서 방송 대본을 미리 드렸고 그랬더니 막 열심히 공부를 해오셨는데 제가 대본이 없는 질문을 하자 이렇게 된 겁니다. 제가 잘못한 겁니다. 자, 그럼 주진우 기자 설명해 주세요. 최순실 씨 집안에 서양 네트워크스라는 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최순천 씨의 동생 그렇죠. 회사죠. 예. 그 회사에 있는데 회사에 돈이 2천억 원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투자가 들어오죠. 3년에 걸쳐서. 네, 3년에 걸쳐서. 근데 그 투자가 투자 조건과 계약을 보면 굉장히 이상하다는 말을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 어려운 건. 사실 그 계약서 내용에 보면 이 2013, 14, 15년도에 걸쳐서 주식 그 서동건 씨와 최순천 씨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70%를 회사를 아예 인수하는 거잖아요. 사실상 먹는 거죠. 그렇죠. 경영권을 다 넘겨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70%를 2천억에 들어온다니까 전체로 보면 약 한 3천억 정도 재산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3천억 되는 것 중에서 2천억을 70%의 주식을 사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사가지고 갔으면 보통 일반적으로 그것이 끝이죠. 그런데 2015년에 다시 또 최순실 씨 일가 불법 재산 추적은
헌재 판결과 무관하게 앞으로 계속 돼야 한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부정축제 재산을 추적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시사인의 주준희 기자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기까지는 뭐 흔히 듣는 이름인데 네. 이분은 방송에 처음 나오신 분입니다. 안원구 전 대구국세청장. 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청장님. 네. 방송 처음 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말을 좀 길게 하세요. 생방송 처음 하시죠? 예. 사실 이 생방송이 처음이라 망설여졌습니다. 예. 근데 제가 그 유행가를 부르면은 가스펠송이 되고 드라마를 이야기하면 다큐가 되기 때문에 이 방송의 격을 떨어뜨릴까봐 사실 출연 자체를 좀 망설였습니다. 국장님이 한 말 중에 제일 웃겼어요 지금껏. 자, 청장님이 이제 이렇게 평생 방송을 해본 적이 없는 분인데, 이렇게까지 방송에 나오게 된 것은 이 최순실과 재산을 찾는 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렇습니다. 맨 처음 궁금합니다. 왜 국세청장을 하시던 분이 최순실 일가 재산을 찾아내야겠다고 결심을 하신 거예요? 예, 맨 처음에는 사실 저는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그 고위 관계자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고위 관계자 누구요? 그때 김기춘 비서실장과 그 김장수 그 안보실장이 당시에 그 세월호 당시에 그 대통령께 보고했는 과정을 설명하는데 너무나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고 특히 어떤 부분이 저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그분들이 위치가 대통령을 대리해서 그 상황을 정리를 해야 될 분들 아닙니까? 꼭 보고를 했다고 하는 것이 다가 아니죠. 그분들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안 계셔도 그 일을 대행을 해서 추진해야 될 분들이 보고했는 걸 가지고 그냥 문제를 자기는 다 할 거 다 했다. 그리고 그분들은 대통령이 어디인지 모르면 안 되는 분들이고 그렇습니다. 알려면 죽지 않은 분들인데. 당연하죠. 예. 그래서 그분들의 그 방송에 나와서 그걸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시더란 말이죠. 거기서 열받으셨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청문위원으로 있던 안민석 의원한테 전화를 했죠. 잘못 전화하시긴 한 건데. 하필 안민석 의원에게 전화하셔가지고. 그 전화한 게 지금까지 오게 된 하나의 뭐. 그래서 안민석 의원에 전화하셨고 그러면 같이 일을 해보자. 그렇습니다. 전화하고 그 다음 날 납치돼서 저희들하고 독일에 다녀오셨죠. 바로 다음 날. 자, 그 독일에서 실제 이제 물론 주진우 기자도 자금 추적을 오래 해왔고 안민석 의원도 거기 크게 관심을 가지고 해왔는데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청장님이 전문가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숨겨진 자산을 찾는다든지 돈을 추적한다든지 우선 독일에서 최순실 일가의 은닉 재산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독일을 2번이나 갔다 오셨는데 기억에 남는 것부터 우선 말씀해 주세요. 사실 처음 여기에 제가 참가하기 전에 저한테 그 자료를 준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이분들이 그 추적하는 과정에서 제가 이제 2번째 독일을 가게 됐는데요. 그 자료를 보니까 너무나 이상한 모습으로 저한테 다가왔고 전문가가 딱 보기에 이거는 그냥 바로 이 자체가 문제다. 어떤 자료를 보고 그렇게 생각해요? 당시에 그 계약서인데요. 앞으로 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서 내용을 보면 너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계약이 나옵니다. 일부만 알려주세요. 금액도 한 2천억이나 되고요. 2천억이요? 예. 그래서 2천억짜리 계약서를 보셨는데 그 계약서 내용이 너무나 그 상식적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뭐가 너무나 상식적이지 않은지 좀만 설명해 달라고요. 방송 처음이니까 좀 대본대로 하세요. 자, 국장님. 네. 혼자만 너무나 이상하시면 안 되고요.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왜 그래서 이상했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야 되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독일을 가셔서 그 네덜란드 회사를 가봤더니 주준 기자가 거기 가봤다는 거 아닙니까? 네. 갔더니
아주 시골 마을입니다. 변두리 시골 마을에 그냥 덩그러니 집 한 채가 있습니다. 3층짜리 집 한 채가 있는데 1층 사무실을 그것도 나눠서 쓰는 전형적인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2천억을 투자할 만한 회사면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사무실도 나눠 썼고요. 그리고 그 사무실 나눠 쓰는 사무실에서도 회사가 3개가 굴러가고 있었는데 요 스튜디오보다 커요? 더 작죠. 이 스튜디오 절반만 합니다. 그리고 있는 사람들도 전체 있는 사람이 2명이었고요. 지나가는 분들이 몇 명 있었고. 그래서 돈을 투자하기로는 뭐 좀 무색한 그런 규모였습니다. 제가 저도 사진 봤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거예요. 산속의 오두막, 오두막 집이었어요. 횡하니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예. 서양 네트워크스가 아이들 옷을 파는 그런 섬유 회사인데요. 그냥 옷 회사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그 의류 옷 회사에 해외에서 수천억 대, 수백억 대라도 투자한 액수가 투자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네덜란드 회사가 갑자기 한국에 홍콩을 통해 가지고 옷 회사에 2천억을 투자했으면 어마어마하게 큰 뉴스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금도 흘러 들어오는 경로가 네덜란드 그다음에 페이퍼 컴퍼니에서 홍콩으로 또 들어옵니다. 그 홍콩에는 리엠펑이라는 그 세계적으로 굴지 회사 이름을 쓰게 되는데요. 그 세계 굴지의 그 리엠펑이 자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의 리엠펑 아시아라는 또 회사를 하나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시 그 서양 네트워크로 들어오는 걸 과정을 봐서 지금 현재 그 돈이 어디에 어떻게 지금 있는 건지 그분은 개인 재산으로 분류돼야 되지 않습니까? 개인의 주식을 팔았으니까. 그렇죠. 그 법인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따지고 보면 투자라기보다는 주식을 양도한 거죠. 그렇죠. 회사를 산 거죠. 보통 용어로 하면. 그렇죠. 주식을 사서 회사를 경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자산은 개인할 수 있도록 거기에 대해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 건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회사를 2천억이나 투자해서 샀어요. 샀는데 그걸 다시 사갈 수도 있도록 해놨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 2천억을 투자를 한 데가 네덜란드에 있는 페이퍼 컴퍼니예요. 알고 봤더니. 알고 봤더니 그리고 페이퍼 컴퍼니에다가 홍콩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그 페이퍼 컴퍼니에 들어간 돈의 원천이 AEA라는 그 펀드에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도 그렇고 또 다시 되사갈 수 있다는 것도 그렇고 해서 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서 살펴보다 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2013년도에는 이 서양 그 네트워크스라는 회사가 최순실 씨 가족이 운영하는 최순실 씨의 서동검 씨의 회사가 그 세무 그 조사를 유예를 받을 수 있는 그 모범 납세자 상을 받습니다. 2013년도에. 그래서 그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되면 모범 납세자 상을 받게 되면은 그 해에 그 세무조사가 없이 그 유예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들고 나가는 거를 조사를 일단 안 당하게 되죠. 안 당하게 된다.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그 모든 것이 기획된 내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게 반드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다 하면서 제가 여기에 이제 합류를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 의심하시기로는 그 돈이 그런 조건으로 투자됐다가 빠져나가는 게 너무 이상하다. 그렇죠. 의심되시기로는 그 해외에 있던 최순실 씨의 자금이 숨어 있던 자금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루트로 삼은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셨습니까? 그럴 수도 있다. 일단 합법적인 루트는 뭐 그 큰 루트의 의미라기보다는 그 돈의 2천억이 과연 그 회사 가치가 그것도 네덜란드에 있는 펀드가 한국에 있는 회사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그 돈이 2천억이 그 평가가 되는 금액인지에 대한 의심이 먼저 들었고요. 그건 당연히. 그다음에 2천억이라는 돈을 한국에다 투자한 그 자금의 원천이 과연 어디일까 하는 의심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던 비자금이 그런 식으로 한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